당정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 단가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는 내일부터 추경안 세부 심사를 벌이는데 전국민 지원금 여부가 쟁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현역 국회의원 178명 중 9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5일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경선을 5주 연기해 10월 10일 후보를 최종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당내 대선 주자 캠프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과 함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여야정 대치와 점점 가열되고 있는 민주당 대선 경선, 반경이 커진 야권의 대선판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 요구가 많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서둘러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지원 단가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는데요.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는 오늘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대폭 확대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단가는 역대 재난지원금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데 1인당 당초 최대 900만 원이던 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주 추경을 심사하며 최대 지원금 단가를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2조 9,3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준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대상은 약 113만 명, 이 가운데 80%인 90만 명 정도가 1차 지급 대상인데 당정은 이들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단계 상향을 반영해 이번 추경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합니다.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추후 산정되는 소요는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등으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이 이처럼 손실보상 규모와 희망회복자금을 확대하고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33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 증액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당정은 전 국민 지급이냐 소득 하위 80%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미뤘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부터 소위를 가동해 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나섭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당정청이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부분인 만큼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33조 원 규모의 코로나 지원 추경안의 세부 심사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증액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단가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증액하기로 한 결정을 당정청이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확대 지원은 야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오는 23일 추경안의 국회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당과 정부, 여야의 목표가 다를 리 없습니다. 고통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국민께 보탬이 되도록 추경안 심사에 야당도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과 기재부를 설득해야 했던 민주당이 먼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 논의부터 수월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최선을 다해 추경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이 진정성 있게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충분한 만큼 확대가 된다고 하면 남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충분히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민주당은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국채 2조 원 상환 유예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유예를, 정부는 상환을 주장하고 있어 곳곳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삭제 등 세부 항목 조정을 통해 증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합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안 처리를 계속 미루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여야가 합의한 오는 23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이 헌법 개정의 적기라며 여야가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현역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개헌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의원 178명 중 93.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박 의장은 제73주년 재헌절 경축사에서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나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간 정치권은 집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을 외면해왔는데 내년 대선의 형세를 점치기 어려운 지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헌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선 주자를 포함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 의장은 또 국민 갈등의 깊은 뿌리는 정치 구조와 선거 제도에 있다고 지적하며 권력 집중이 낳은 정치 폐해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개헌과 선거 제도 등을 논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코로나 극복 경제특위를 조속히 출범시켜 개헌과 선거제도 논의와 함께 경제 활성화에 한뜻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현역 국회의원 다수도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재헌절을 맞아 조사한 결과 현역 의원 300명 가운데 178명이 설문에 응답했는데 93.3%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헌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될 내용으로는 62.7%가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 개편을 꼽았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력 분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세 이상으로 규정된 대통령 출마 자격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한 의원 56.3%가 연령을 낮출 것을, 24.4%는 현행 유지를, 18.8%는 폐지를 선택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9월 초였던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늦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지도부와 모든 후보가 연기론에 공감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연 기자. 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정확히 언제 열리게 됐습니까? 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5주 늦추기로 하면서 9월 5일이었던 최종 후보 선출일이 10월 10일로 변경됐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상황이 심각해져 지도부와 후보 모두 연기론에 공감하면서 일정 연기는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기 기간을 놓고 후보들 사이에 또 최고위원 사이에 이견이 있어 빨리 결정짓지 못했는데요. 앞서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선관위는 3주 연기안을 보고했고 일부 최고위원이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소 3주 이상 연기될 것으로 보이고 더 고려할 사항은 없는지 선관위가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최고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5시에 다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선관위는 각 캠프와 의견을 조율해 5주 연기안을 보고했고 최고위에서 논의 끝에 5주 연기안을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경선 일정이 미뤄지면서 원래 계획돼 있던 권역별 순회 경선과 슈퍼위크 일정도 4주에서 5주 정도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 결정 사항을 당원에 따라 당무위에서 최종 추인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소속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에게 당내 대선 주자 캠프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 밖에 있는 주자들에 대한 입당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자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범야권 통합경선 버스론을 재차 강조하며 야권 빅텐트에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당 최고위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당원들이 당내 대선주자 캠프에서만 직책을 맡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띄우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밖 유력 주자들의 입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을 시작으로 대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선 주자들과 함께 완전 충전된 상태로 대선 경선을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하는 등 접촉면을 늘리며 지지세 확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의 최 전 원장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감사원장 취임 뒤 서울 목동 아파트를 자녀에게 시세보다 5억 원 정도 저렴한 1억 2천만 원만 받고 임대했다는 의혹입니다. 최 전 원장은 자녀에게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보증금을 제한한테 계좌로 이제 송금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또 뭐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끝낸 사항입니다. 민주당은 한 언론이 보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골프 접대 의혹에는 더욱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2011년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윤 전 총장은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악의적인 보도라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매우 신속히 반박 입장을 낸 건데 장모 의혹에 이어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던 만큼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또 다른 잠룡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저서출간과 함께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저처럼 34년 공직을 하면서 국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이와 같은 미래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죠. 다만 출마 진영과 관련해선 여전히 여야 모두의 거리를 두면서 제3지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해군 청해부대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규명과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한 원활한 백신 공급을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은 안일한 부분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해외 파병 부대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서 구입한 백신을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게 어렵다는 보고가 있지만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해부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부와 군이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보승의 대변인은 최초 유증상자가 나왔을 때 감기약 처방이 아닌 PCR 검사로 확인했다면 참사를 막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장병과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논평했습니다. 육군 장군 출신인 한기호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북한과 나눌 백신이 있다면 일선 국군 장병을 위해 먼저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랑제일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데 대해서 서울시와 방역당국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2차 대유행 진원지였던 사랑제일교회가 또다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몰지각한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불법 집회를 벌였다 확진자가 발생한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코로나19 전수조사에 신속히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시민단체 뉴에이지와 2030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의 뜻이 있는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출마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에이즈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청년 정치인들을 정당에 연결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 경선을 이제 10월 10일로 이제 한 5주 정도 이제 늦추기로 결정을 한 상황에서 최근 후보들 간 그 눈에 띄는 지지율 변화가 좀 보이네요. 네, 일단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요. 네. 그 뒤를 쫓는 이낙연 전 대표의 추격전이 아주 상당합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그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그 TBS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7월 셋째 주 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가 46.1%, 이낙연 전 대표가 42.2%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2주 전 이 두 후보의 격차는 25.7%포인트였는데 이 한 자릿수대로 상당히 좁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2주 만에 엄청나게 많이 격차가 좁혀졌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여기에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민주당의 그 지지 기반인 이 호남 지역의 지지율입니다. 이 호남 지지율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이재명 지사를 추월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광주 전라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30%로 1위를, 이재명 지사가 27%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최근까지 상당수 여론조사에서도 이 호남권에서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앞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최근 이 1위가 바뀌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재명 지사 이제 이낙연 이 전 대표 상승세를 일시적인 파도에 비유하긴 했지만요. 이제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보여온 열세에서 탈피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의 전체 지지율 격차도 상당히 좁혀졌지만 호남 지지율도 이재명 지사가 월등하게 앞서갔었는데 최근 이낙연 후보가 이제 역전을 한 걸로 이런 이제 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현재 이제 그 박빙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혼전 양상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그 어디에서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재명 지사가 자기 색깔을 내지 못한 것이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지사하면 이 특유의 사이다 직설 화법으로 이제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네. 이 예비 경선을 치르면서 이 김 빠진 사이다 그 방어에만 주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최근 이 지사가 영남 역차별 발언을 계기로 호남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도 호남을 찾는 등 최근 호남 밀심을 훑으며 지지율 상승세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역대 대선에서 보면 이 호남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 이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도 되지 못했고요. 또 대통령이 된 적도 없습니다. 이 후보들이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특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대선 후보 이 본경선이 남아있는 만큼 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이제 박빙으로 이제 바뀐 만큼 또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도 그만큼 또 치열해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연일 이제 거친 신경전을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네. 그 이재명 지사 그 지지 그 SNS 봉사팀 그 텔레그램 그 채팅방에서 그 경기도 유관단체 임원이 그 이낙연 후보 비방전을 부추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 이번 논란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에 비유를 했고요. 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당 선관위는 물론 중앙선관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이전 대표 측의 그 군필 원팀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SNS에 소년공 시절 사고로 이어진 바를 공개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본경선에 접어들면 후보들 간 네거티브 공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 그 야권의 대선 주자들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국회의원 영선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현 정부 고위 인사들 출신이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키운 잠룡들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네. 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공직기강, 그 경제정책의 선봉장을 맡았던 인사들입니다. 잇따라 정권의 반기를 들면서 지금 정권 교체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때문에 여당에서도 이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네. 오늘 민주당 대선 주자인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정권이지만 이 보수 인사를 임명하면서 탕평 인사를 한 결과다. 그런데 이들이 국민을 배신하고 대통령을 배신하고 이 헌법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출신은 공통점이 있지만 최근 행보는 또 이렇게 차별화되는 또 다른 점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 세력화를 했다라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좀 다른 점들도 있는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의 입당을 좀 뒤로 미루고 있고 대신에 이 압도적 정권 교체를 강조하면서 이 보수 진보 인사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최근 야권 대선 주자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좀 윤 전 총장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사퇴 후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정책행보는 오늘 좀 제3지대를 언급을 했는데 이제 거대 양당 밖에서 정치행보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정치행보를 같이 할 가능성에 가장 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네. 김 전 부총리는 조만간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개혁 포럼을 발족을 하고 캠프 구성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 세 명의 주자 앞으로 야권의 대선 경쟁 구도에 어떻게 뒤흔들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의 호남 지지율 쟁탈전과 네거티브 공방 가열,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이 야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까지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여론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 간의 합의를 내세워서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당과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지금 국민 여론 역시 전 국민과 선별 지급으로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인식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42.8%,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7%로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는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40대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7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 6명 가까이가 80% 지급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급 기준의 공정성 문제 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급 시기, 지급 대상을 놓고 매번 논란이 일었는데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형평성에 맞는 그리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만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대선 후보 팬클럽입니다. 차기 대선이 7개월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팬클럽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지 후보를 응원하거나 SNS를 활용해 후보의 활동을 소개하는 등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난 이후 현재는 정치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대선 후보의 팬클럽은 대선 주자의 필수 요건이자 정치인의 인기 척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향해 뛰고 있는 후보들도 다수의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모임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팬클럽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 그룹 이재명과 함께하는 국가정의실천연합은 회원수가 3만 5천 명에 달하고요. 이 지사의 SNS 지지세를 입증하듯이 각종 지지 모임이 속속 결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사를 바짝 추격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요. 회원수 7,500명의 낙연 포럼 외에도 연희사랑, NI 플랫폼 등 다수의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윤사모는 회원이 2만 2천여 명, 안사모는 2만 3천여 명입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대선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기성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큰 가운데 팬클럽 조직 활동으로 이것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의 과도한 공세 차단은 물론 경쟁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음모론을 생산하거나 전파하는 진원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팬클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 결집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지지층 간의 갈등의 단초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튼튼한 우군과 통제 불가능한 분열 요소란 점에서 양날의 검으로 평가받는 팬클럽. 막이 오른 대선 경쟁 속에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기간 방일을 하지 않기로 조금 전에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표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41대 1에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제1야당에 이제 입이 되셨는데요. 1994년생, 아직 20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활동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임명을 받은 지 2주차가 됐는데 상당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논평도 한 3개, 4개 정도를 썼는데요. 기존의 경륜 있는 대변인단에 비해서 아직까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대변인단인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문 대통령이 결국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한일 회담도 무산이 됐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도 고심이 많았을 것이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다만 최근에 있었던 어떤 소마공사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군함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국민의힘도 일본 측에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다만 그동안에 정부 측에서도 장가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지소미아 폐기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일본과 대립각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 방일은 무산이 됐지만 앞으로 있어서 일본 정부와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의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 추진을 위한 TF가 오늘 첫 발을 뗐는데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공천을 주는 이 제도, 당내 이제 반대의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 실제 분위기는 어떻고 또 임 대변인님 개인 의견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뭐 하지만 저희의 기본 입장은 이 시험이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 기회를 주고 또 당 차원에서도 교육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된다면 지금의 어떤 반발은 충분히 조정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진석 대표께서 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되어야 된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들의 어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상당히 여러 번의 시험을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분들도 시험에 관한 내용이 차차 나오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조정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대권 등판을 암시한 인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제3지대행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간 김 전 부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었죠. 여전히 김 전 부총리와의 접촉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당 밖에 있는 분들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일희일비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지만 뭐 제3지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3지대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제3지대론이 결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제3지대에 대한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뭐 재력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동연 전 부총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제3지대를 선택한다면 뭐 그런 선택은 존중해야겠지만 뭐 다만 과연 그 조직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당하실 수 있을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가 있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어떤 접촉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그 대선 국면에 있어서 그 대선 정권 교체에 미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분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실 어떤 여지가 있으시다면 저희 당은 언제나 환영이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의 경선 버스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야 정의 삼각대치를 이어가면서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블랙홀에 빠진 모습인데요.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과 관련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 그 뉴스에 한번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초선 인터뷰 코너로 네, 맞습니다. 출연하셨는데 네. 역대 인터뷰 최단 시간이었다고.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강아랑 앵커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뭐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 출연은 또 처음이네요. 네. 오늘 뭐 그 여러 가지 이야기, 현안에 관련한 이야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일 양국이 도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오늘 오후까지도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 망원으로 대통령이 일본 그 방문을 할지 안 할지 계속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저희 방송 한 시간 정도 시작하기 전에 청와대 이제 발표가 있었죠. 대통령이 네. 일본에 가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양국 간의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여당의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좀 했겠죠. 오늘 박수현 수석 비서관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본다면 한일 간 협의는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주 내용인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일본 정부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논란을 일으킨 만큼 거기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지 대화가 시작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미흡함이 이번 결정의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당 내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좀 했겠죠. 과연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확인을 했을 텐데 그 부분 역시도 이번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네. 여당은 지급 기준 논란이 되자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를 했습니다만 먼저 홍남기 부총리가 80% 지급을 절대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80%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차이는 1.5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1.2조 정도의 캐시백을 돌려서 여기에 증액을 통한 1.5조의 재원을 만들어서 전 국민으로 가자라는 것이고요. 네. 우선 좀 국민들께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기조를 흐트러뜨린 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곡간직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재부 차원에서 80%라는 거를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제안을 해주신 거고 저희가 민주당의 지난 오랜 역사 이래 예결위 전에 정책 의총을 열어서 이 부분을 전체 의원들이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논의를 진행했던 거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당론을 결정한 이상 저는 이 부분에 맞춰서 갈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내일부터 예결위에 예결위에서 이제 논의를 20일, 21일 시작을 하는데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긴다라고 한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부총리 해임 건의안 이 카드까지 꺼낼 가능성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책임자로서 정부 입장을 주장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책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양쪽에는 협상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총리 해임 건의안은 이제 없을 것이다. 네. 라고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넘어야 할 산이 이제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합의 번복을 이제 한 상황에서 네. 이제 야당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제 두텁게 지원을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고 이제 그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이제 압박할 상황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또 돌파를 해 나갈 건가요? 내일과 양일간에 거쳐서 있는 예결위 저희는 이제 개수조정 소위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서 아마 그런 논의가 첨예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쪽에선 지금까지 뭐 선별이나 아니면 전 국민이란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낸 적은 거의 없었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저희 송영길 대표하고 같이 합의를 하고 난 내용들 그 사이에서 100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선별 지원이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다만 국민의힘이나 저희 당이나 가고자 하는 바는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해주자. 그중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넓게 지원을 해주자라는 방향성은 같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저희가 설득을 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또 앞서서 민주당이 경선 연기론을 꺼내들면서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네.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방역도 잡고 네. 또 흥행도 잡고 이거 다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까? 우선 예비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런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예비 경선을 막상 해보니까 저희가 3번의 국민 면접과 4번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나서 충분한 견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 너무 늦출 수는 없되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주 연기론을 오전에 보고를 했고 그 보고 이후에 내부에서는 이제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국감 시기를 감안을 해서 4주나 5주가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절충안이 오늘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당의 대선 주자 투톱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신경전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에 대한 대세 후보 주위에서 때리기도 네. 점차 이제 가열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네거티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네거티브는 뭐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두 후보 간의 각축전을 벌이는 것 자체는 당 경선 흥행에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네. 저희가 볼 때도 너무 조용한 선거보다는 상호 검증을 하는 선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자체가 본선에 진출하시는 분에게는 백신이 될 거다라는 게 저희 송영길 대표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상호 비방은 좀 자제를 하되 검증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경선이 좀 흥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또 야권 쪽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는 야권의 잠룡이자 국민의힘 평당원이라는 소식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또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모양이 세고요.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좀 지지율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두 대권 주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분이 오랜 공직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나오던 당시에 메시지가 또 비슷했고 그 시기에 했던 그 활동들이 또 비슷하셨어요. 우선 대선 주자로 나오기까지의 기대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초반 지지율엔 영향을 미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검증이 시작하면 본인이 입증을 못했을 때 또 국민들에게 대선 주자로서 비전을 못 보였을 때 국민들의 실망감이 크겠죠. 이게 아마 윤석열 전 총장에겐 아마 뭐 좀 대입이 된 것 같고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제를 끝내는 날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것을 뭐 간접적이나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이제부터 검증이 시작되고 또 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에서 같이 뛰고 있는 주자들에게 또 검증을 받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본인이 잘 입증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정부 고위관료 출신 3명, 2명은 이제 등판을 했고 네. 1명이 오늘 또 등판 선언을 했습니다. 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인데 제3지대 이제 출마 예정으로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네요.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그 시선, 입장은 어떤 건가요? 공이 세 분이 공직을 오랜 기간 하셨기 때문에 공직자의 바로 정치로 출마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큽니다. 우려가 크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고위공직자 입장에서 이런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간에 고위공직 생활을 했던 또는 그 전에 했던 공직자로서의 의무사항들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겠죠. 김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3지대로 갈지 아니면은 대선으로 갈지 지방선거로 갈지 사실 명확한 메시지는 없거든요. 지금으로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가기에는 본인의 이제 명확한 색깔이나 그리고 비전 같은 것들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본인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조언을 좀 듣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이번 질문은 약간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의혹 5인 탈당 문제를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과거 우상호 이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서도 활동하셨고 지금은 원내 대변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복잡한 심경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직접적으로 한 분 말씀을 하시니까 네. 우상호 의원과의 관계는 제가 깊기도 하고 제 정치적인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에 관련된 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당론으로 정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유를 해드린 이상은 선당후사 하시는 모습을 저희는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모두가 다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고 아마 선당후사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쯤 종결이 될까요? 글쎄요, 그 종결 시점은 저희가 뭐 더 이상 재촉은 어렵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전수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들을 좀 감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정치적인 스승이라고 하셨는데 선당후사를 직접 부탁을 하셨습니까? 사실 뭐 출연 전에도 좀 뵙고 왔습니다. 오늘 출연 전에 어떤 이야기 나누셨어요? 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행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들만 주고받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워낙 당을 사랑하고 오랜 당 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감안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지금 대선 전국인 만큼 정말 원내 대변인으로서 정말 하루하루가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바쁩니다. 많이 바쁘고 바쁘시죠? 지금 원내대변인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이제 간사 겸 대변인을 또 겸임을 하다 보니까 여러 언론 대응들이 제 역할이기도 한데 우선 경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변인이란 직업 자체가 당의 메시지를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뭐 의무감 같은 것들이 좀 크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한해 목표와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당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맡은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언론개혁이라는 저희 당의 큰 개혁 과제가 하나 남아 있고, 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이 세 가지를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3년 만에 만났네요. 네, 3년 만에. 두 분께서는 이렇게 인연이 네. 3년 만에. 앞으로도 의정 활동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여야정 대치, 그리고 가열되고 있는 여야 대선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 중복인 모레는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절기 대서인 목요일에도 서울의 낮 기온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되겠는데요. 폭염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